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친정집에는 고급 한우랑 홍삼 100만 원어치 사줬다면서. 에휴. 경기도 변두리 작은 시골 마을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시골집 앞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36살로 서울 강남에서 온 장남의 아내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진흙이 묻은 마당을 보며 신발을 벗을까 말까 망설인다.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고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다. 김장독, 된장독, 간장독들이 세월의 때를 머금은 채 그대로 놓여 있다. 수지는 코를 찡그리며 남편을 돌아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남편 이진수는 41살로 대기업 부장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늘 작아진다. 수지는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고 차 옆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집 안에서는 75살의 이복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황급히 나온다. 허리가 굽었지만 표정은 밝다. 손에는 막 따온 상추와 깻잎이 담긴 광주리가 들려있다. 복수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려 하지만 수지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짐을 남편에게 떠넘긴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하지만 수지는 신발장부터 훑어본다. 낡은 나무 신발장에는 때 묻은 고무신과 운동화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다. 수지는 자신의 명품 운동화를 한참 고민하다가 제일 구석에 조심스럽게 벗어놓는다. 마치 더러운 것들과 닿기 싫다는 듯이.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한다. 수지는 집 안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낡은 좌탁이 자리하고 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먼지가 날릴까 봐 손으로 몇 번 털어낸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여기서 어떻게 자느냐고, 화장실은 깨끗하냐고, 벌레는 없냐고. 복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듣지만 모른 척한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정성스럽게 썰기 시작한다. 수박 한 통을 사려고 장까지 나갔던 복순이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제일 큰 걸로 골랐다. 하지만 수지는 수박 접시가 나오자 한 입 베어 물고는 달지 않다며 바로 내려놓는다. 복순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수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수지는 대신 자신이 가져온 수입 과일 바구니를 꺼내 남편과 나눠 먹는다. 복순에게는 권하지도 않는다. 복순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텃밭에는 고추와 가지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키운 것들이다. 복순은 한숨을 쉬며 행주를 짠다. 저녁 무렵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한다. 이진호는 38살로 형보다 3살 어리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은 형의 절반도 안 되지만 표정은 언제나 밝다. 그의 아내 김미정은 35살로 소박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자다. 미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복순을 껴안는다. 복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미소가 번진다. 미정은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다. 그 안에는 직접 담근 깍두기와 열무김치가 들어있다. 복순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새벽부터 담갔다. 복순은 그 마음이 고마워 미정의 손을 꼭 잡는다. 진호는 트럭에서 쌀 한 포대를 들고 내린다. 20kg짜리 쌀 포대다. 그는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며 어머니에게 건넨다. 복순은 그럴 것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진호는 이미 창고에 쌀을 내려놓는다.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부터 돕는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마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는 눈빛이다. 미정은 수진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수진은 고개만 까딱할 뿐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자 미정은 자연스럽게 복순을 도와 부엌일을 거둔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나물을 무친다. 복순은 미정의 손길이 야무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수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명품 쇼핑몰을 구경한다. 남편 진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시선을 피한다. 복순은 며느리들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느낀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저녁상을 차릴 뿐이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진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과 베개를 확인한다.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활짝 연다. 반면 미정은 복순의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복순은 미정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그 밤 복수는 천장을 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낸다. 추석 명절 아침 복순의 집 거실에는 선물 보따리들이 쌓인다. 수진 부부가 가져온 선물 세트는 대형 마트에서 산 과일 바구니 하나가 전부다. 사과와 배가 스티로폼 그물에 쌓여 있고 겉포장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하다. 수진은 그마저도 아깝다는 듯 건네며 시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덧붙인다. 복수는 고맙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보낸 선물 사진을 휴대폰으로 꺼내 보여준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입한 고급 한우 세트와 100만 원짜리 홍삼 세트다. 사진 속 포장은 금박이 입혀져 있고 리본도 화려하다. 수진은 자랑스럽게 그 사진들을 복순에게 보여주며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늘어놓는다. 복순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표정은 밝지만 눈빛은 어딘가 쓸쓸하다. 반면 미정 부부는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들어온다. 하나는 직접 담근 각종 밑반찬들이 담긴 밀폐용기 세트이고 다른 하나는 복순이 좋아한다고 들었던 전통 한과 세트다. 한과는 동네 유명한 곳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다. 미정은 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미정 부부의 한 달 생활비에서 아껴 모은 돈이다. 복수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하지만 미정은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며 간곡히 권한다. 복순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미정은 또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낸다. 그 안에는 복순의 무릎 관절에 좋다는 건강보조제가 들어있다. 한 달치 분량으로 미정이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아보고 골라 구입한 것이다. 복순은 이런 건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미정은 꼭 드시라며 복순의 손에 쥐어준다. 수지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다. 수지는 남편 진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저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느냐고, 어차피 상속받을 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이라고. 진수는 아내의 말에 동조하지도 않지만 말리지도 않는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다. 복수는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 들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한다. 복수는 부엌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며 눈물을 닦는다. 오랜 세월 시집살이를 하며 쌓인 상처들이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수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온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들,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손수 끓인 된장찌개다. 복수는 며느리들이 잘 먹기를 바라며 상을 차린다. 하지만 수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그녀는 나물 반찬들을 보며 코를 찌푸린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느냐고, 고기라도 구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중얼거린다. 복순의 표정이 굳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수지는 대신 자신이 가져온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다. 복순이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대로 남는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녀는 복순의 밥상 앞에 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순은 그런 미정을 보며 겨우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친정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시작한다. 그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통화하며 시골집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친정 부모님에게 늘어놓는다. 화장실이 좁다고, 방이 춥다고, 벌레가 나온다고 불평한다. 복수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다 듣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을 뿐이다. 미정은 복순의 등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그녀는 복순 곁으로 다가가 설거지를 도우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복순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날 밤 복순은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장을 연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있다. 복순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본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의 기록들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른다. 복순은 서류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잠근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다. 추석 당일 아침 복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서다. 그녀는 허리가 아프지만 참으며 부엌에 선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인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복순의 손은 쉬지 않는다. 아침 7시쯤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복순이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미정은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복순을 돕는다. 둘은 말없이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복순은 미정의 손길이 야무지다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한다. 미정은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한다. 반면 수지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난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거실로 나와 하품을 한다. 부엌에서 복순과 미정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지만 수지는 거들지 않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정오가 되자 드디어 차례상이 차려진다. 복순은 온갖 정성을 다해 상을 차린다. 전, 나물, 탕, 적, 과일까지 한 상 가득하다. 수지는 상을 보며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복순은 며느리들에게 음식을 권한다. 미정은 맛있게 먹으며 하나하나 맛을 칭찬한다. 하지만 수지는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다. 그녀는 전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더니 짜다며 바로 뱉어낸다. 복순의 얼굴이 굳는다.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나물을 보며 너무 기름지다고, 탕은 너무 싱겁다고, 과일은 달지 않다고 하나하나 지적한다.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다. 수지는 결국 자신이 가져온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고급 일식당 음식을 주문한다. 복순이 차린 음식은 그대로 식탁에 남는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어머님이 새벽부터 준비하신 음식인데 조금만 더 드셔보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대답한다.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먹을 수는 없다고.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복순은 두 며느리 사이에 긴장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는다. 그녀는 괜찮다고, 입맛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복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울음을 삼킨다. 미정은 복순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진다. 그녀는 복순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등을 쓰다듬어준다. 복순은 미정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오후가 되자 수진의 배달 음식이 도착한다. 고급 초밥과 사시미가 담긴 세트다. 수진은 그것을 혼자 먹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해시태그로 명절 음식과 힐링을 단다. 복순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다. 하지만 복순은 내색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한다. 미정은 복순을 도와 음식을 용기에 담는다. 복순은 그 음식들을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한다. 차라리 감사히 먹어줄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 드라마를 보고 미정은 복순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복순은 미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다. 미정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날 밤 복순은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낸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는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미정의 따뜻한 위로를. 복순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쉰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복순의 남편인 이경수 할아버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81살의 경수는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복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경수는 화장실에서 쓰러진다. 복순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흔든다. 경수는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건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수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다. 복순은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참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경수는 곧바로 검사를 받는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순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에게 연락한다. 첫째 아들 진수에게 전화가 걸린다. 하지만 진수는 회사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 복수는 여러 번 전화를 걸지만 진수는 문자 메시지만 보낸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다. 복수는 절망감에 빠진다. 둘째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즉시 받는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다. 진호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한다. 지금 당장 가겠다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진호는 회사에 급히 연락해 조퇴를 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한다. 미정도 함께한다.
그들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다. 병원에 도착한 진호는 복순을 꼭 껴안으며 위로한다. 복순은 아들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미정은 복순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힌다. 의사는 경수의 상태를 설명한다.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막혀 있으며 즉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술비는 약 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복순은 그 금액에 놀란다. 평생 모은 돈이 많지 않은 그녀에게는 큰 금액이다. 진호는 즉시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복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복순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진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병원비 수속을 받는다. 미정은 복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준다. 경수는 곧 수술실로 들어간다. 복순은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 남편이 무사하기를 다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진다. 복순과 진호, 미정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 사이 진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지. 복순은 상황을 설명하고 8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한다. 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도 사정이 있다고 말한다. 요즘 투자한 것이 있어 여유가 없다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복순은 할 말을 잇는다. 그녀는 큰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부끄러워진다. 진수는 전화를 끊으며 나중에 병문안 가겠다는 말만 남긴다. 복순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힘없이 주저앉는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분노를 참는다. 그는 형에게 전화를 걸지만 진수는 받지 않는다. 결국 진호는 자신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결심한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온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린다. 진호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추가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한다. 경수는 회복실로 옮겨지고 가족들은 그를 면회한다. 경수는 약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복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빨리 나으면 된다고 위로한다. 진호와 미정은 병실 밖에서 앞으로의 간병 일정을 논의한다. 미정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간병을 돕겠다고 자원한다. 진호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며칠이 지나 진수가 병원에 나타난다. 그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온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하다. 진수는 아버지의 상태를 묻고 몇 마디 나누더니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병원을 떠난다. 복수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낀다. 수지는 병원에 오지도 않는다. 그녀는 병원 냄새를 싫어한다며 차라리 돈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보내지 않는다. 반면 미정은 매일 병원에 와서 경수를 돌본다. 그녀는 경수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경수는 미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다. 복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날 밤 복수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다. 누가 진정으로 가족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한다. 경수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복수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간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파이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진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는다.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복수는 기대를 안고 전화를 받는다. 혹시 병문안을 오려는지, 혹시 병원비를 도와주려는지. 하지만 진수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아버지의 퇴원 날짜를 묻는다. 복순이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하자 진수는 빨리 퇴원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병원비가 계속 나간다며 집에서 요양하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복수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철렁한다. 그녀는 의사가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진수는 듣지 않는다. 그는 자신도 돈이 넉넉하지 않다며 둘째 진호에게 병원비를 더 부담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복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다. 큰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온다. 그녀는 진수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떠올린다. 진수가 어렸을 때 복수는 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다.
진수가 대학에 갈 때도 복수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위독할 때조차 돈 이야기만 한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와 미정이 들어온다. 그들은 복순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미정은 급히 복순 곁으로 다가가 안아준다. 복순은 며느리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다음 날 수진이 시골집에 들른다. 그녀는 남편 진수와 함께 왔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대신 집에서 쉬겠다며 거실 소파에 앉는다. 복수는 수진을 위해 차를 내오지만 수진은 마시지도 않는다.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진수는 어색하게 병원으로 향하고 집에는 복순과 수진만 남는다. 복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그녀는 수진에게 뭘 해드릴까 묻지만 수진은 아무거나 대충 하라고 대답한다. 복수는 마음이 무겁지만 묵묵히 음식을 준비한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진수가 병원에서 돌아온다. 복수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을 부른다. 하지만 수진은 식탁에 앉지 않는다. 그녀는 배달 음식을 시키겠다며 휴대폰을 꺼낸다. 복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저녁을 먹은 후 진수와 수진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눈다. 복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남편에게 시골집을 빨리 정리하자고 말한다. 이런 낡은 집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차라리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한다. 진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린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한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뭐가 있냐고 이 시골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오래 사셔봤자 병원비만 더 나갈 뿐이라고.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선다.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진다.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요양원이라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엌 문을 박차고 나온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다. 수진은 복순을 보고 놀라며 표정이 굳는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복수는 믿지 않는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자신이 언제 죽기를 바라는지 재산이 탐나는지를 알겠다고. 수진은 발끈하며 반박한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복순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복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진수는 아내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수진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들킨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날 밤 복수는 방에서 홀로 운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며칠 후 경수는 병원에서 퇴원한다. 의사는 집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복수는 남편을 집으로 모시고 온다. 진호와 미정이 함께 도와준다. 그들은 경수를 침대에 눕히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놓는다. 복수는 남편 곁을 지키며 식사와 약을 챙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지쳐 있다.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른다. 미정은 복순의 건강이 걱정되어 자주 들른다. 그녀는 복순을 대신해 경수를 돌보고 집안일도 거둔다. 복수는 미정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점점 더 그녀를 딸처럼 여기게 된다. 반면 진수와 수지는 경수가 퇴원한 후에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꺼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채의 등기부등본, 은행 예금 통장 여러 개, 그리고 시골의 땅 문서들. 남편 경수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모았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는 겉으로는 소박하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경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복순도 남편의 뜻을 따라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복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느낀다. 그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는 각각 약 20억 원 정도다. 예금 통장에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 시골 땅도 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치가 높다. 복수는 깊은 한숨을 쉰다.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 법적으로는 두 아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하지만 복수는 마음이 흔들린다. 진수는 아버지가 위독할 때도 병원비를 외면했다. 수지는 시부모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반면 진호는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고 미정은 헌신적으로 간병을 도왔다. 복수는 이 차이를 외면할 수 없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근다. 아직 결정할 때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그날 밤 복수는 남편 곁에 누워 그의 손을 잡는다. 경수는 잠든 채로 작은 신음을 낸다. 복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이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중요한 전화를 건다. 동네 법무사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그녀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 법무사는 직접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법무사가 시골집을 찾아온다. 복수는 남편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골라 법무사를 맞이한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온다. 법무사는 유언장 작성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법무사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복순의 의사를 묻는다. 복수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둘째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고. 법무사는 그 이유를 묻는다. 복수는 긴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설명한다. 큰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과 모욕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의 헌신적인 돌봄을. 법무사는 복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다. 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다고. 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 큰아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인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법무사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복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한다. 재산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법무사는 복순에게 서명을 요청한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다. 그녀의 손은 나이와 긴장으로 떨리지만 글씨는 또렷하다. 복수는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한다. 그리고 복순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당부한다. 몇 주가 지나고 경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된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복수는 안도하며 남편을 돌본다. 어느 주말 진수 가족과 진호 가족이 모두 시골집을 방문한다. 복수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다. 미정이 부엌일을 돕고 수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본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인다. 경수도 함께 자리한다. 그는 아직 기력이 약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다. 복수는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복순과 미정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수지는 한쪽에서 물만 받아 마신다. 수지는 미정을 보며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진다. 왜 그렇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냐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한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어차피 시골집 하나 외에는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고생이라고. 미정은 참다 못해 수진을 돌아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다. 미정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은 재산 때문에 시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수지는 비웃으며 대답한다.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냐고.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이라고. 미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복순에게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한다. 복순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미정과 진호가 먼저 집을 나선다. 복순은 그들을 배웅하며 문 앞까지 나온다. 미정은 복순을 꼭 안아주며 건강하라는 말을 남긴다. 복순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미정 부부가 떠나고 집에는 진수 가족만 남는다. 복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정리를 한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진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대화는 어색하다. 진수는 아버지에게 건강관리 잘하라는 말만 반복한다. 경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저녁이 되자 진수 가족도 떠날 준비를 한다. 수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진수는 부모에게 인사를 한다. 복수는 아들을 배웅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진수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복수는 깊은 한숨을 쉰다. 그날 밤 복순과 경수는 거실에 마주 앉는다. 경수는 아내에게 묻는다. 유언장을 작성했냐고. 복수는 놀라며 남편을 바라본다.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법무사가 다녀간 것도 알고 있다고. 복수는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경수는 그날 낮잠을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아내가 법무사와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한다. 복수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경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복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린다. 경수는 계속 말한다. 재산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진호와 미정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복수는 남편의 품에 안겨온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서로를 껴안는다. 가을이 깊어지고 복순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긴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복통을 느꼈지만 경수 걱정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진다. 어느 날 아침 복수는 화장실에서 피를 본다. 그녀는 놀라며 거울을 본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핏기가 없다. 복수는 경수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씻고 나온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점심을 준비하다가 복수는 그만 쓰러진다. 경수가 비명을 지르며 아내를 흔든다. 복수는 의식은 있지만 일어나지 못한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에게 전화를 건다. 진호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말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복수는 병원으로 실려간다. 경수도 함께 구급차에 탄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간청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복수는 각종 검사를 받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한다. 복수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는다. 이미 암이 전이되어 수술도 어렵다고 한다. 경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그는 의사에게 다른 방법은 없냐고 간청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젓는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경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진호가 병원에 도착한다. 그는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직감한다. 의사는 진호에게도 같은 설명을 한다. 진호는 충격을 받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미정도 곧 도착한다. 그녀는 복순의 병실로 달려가 손을 잡는다. 복순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미정을 바라본다. 복순은 자신의 병을 알게 된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한다. 복순은 놀라지 않는다. 어쩌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듣는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복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고통스럽게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경수와 진호는 만류하지만 복순의 결심은 단호하다. 그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진수에게도 어머니의 병 소식이 전해진다. 진수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수진도 마지못해 따라온다. 병실에 도착한 진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는다. 복수는 큰아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동안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약속한다. 복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한다. 수지는 병실 한쪽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복순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는다. 복수는 수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다.
진호와 미정은 복순의 양쪽에 서서 손을 잡아준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사귄다. 며칠 후 복순은 퇴원을 한다. 그녀는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진호와 미정이 복순을 집까지 모셔온다. 경수도 함께한다. 집에 도착한 복순은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안도한다. 마당의 장독대, 텃밭의 채소들, 삐걱대는 대문. 모든 것이 그리웠다. 복순은 방에 누워 쉰다. 미정은 복순의 간병을 자처한다. 그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복순 곁을 지킨다. 매일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복순은 미정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점점 더 그녀를 딸처럼 여긴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은 미정을 불러 조용히 말한다. 자신이 곧 떠날 것 같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다. 복순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짓는다. 복순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된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한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고 물만 조금씩 마신다. 경수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낀다. 추석이 다가온다. 복수는 마지막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진호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가족 모임을 준비한다. 진수 가족도 내려오기로 한다. 명절 전날 미정은 복순을 도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한다. 복순은 침대에 누운 채로 지시만 한다. 미정은 복순의 말을 따라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인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명절 당일 진수 가족이 도착한다. 수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복순에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다.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 보조제다. 복순은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다. 수진의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순은 내색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낸다. 복순은 휠체어에 앉아 참여한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것이 마지막 명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된다. 미정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진다. 복순은 거의 먹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한다. 수진도 이번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한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복순은 휠체어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본다. 진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는다. 그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낸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말한다. 복순은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린다. 진호도 추억을 이야기한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것 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복순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짓는다. 미정은 복순에게 다가가 포옹한다. 그녀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복순은 미정을 꼭 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인다. 수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다.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다. 저녁이 되자 복순은 피곤해한다. 가족들은 그녀를 방으로 모신다. 복순은 침대에 눕지만 잠들지 못한다. 그녀는 경수를 부른다. 경수는 아내 곁에 앉아 손을 잡는다. 복순은 남편에게 말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유언장을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고. 경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복순이 먼저 편히 가고 그 다음에 알리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복순은 남편의 말에 동의한다. 그녀는 경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감는다. 경수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해진다. 복순은 가족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낀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복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그녀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식도 흐릿해진다. 경수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진호와 미정도 계속 집에 머문다. 진수에게 연락이 가고 그는 수진과 함께 급히 내려온다. 가족들은 복순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다. 복순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차갑다.
경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진호와 진수는 어머니의 양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미정과 수진은 뒤에서 지켜본다. 복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본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경수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사랑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복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가족들은 숨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본다. 경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든다.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진호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떨군다. 복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둔다. 경수는 아내의 몸을 끌어안으며 통곡한다. 진호와 진수도 눈물을 흘린다. 미정은 소리 없이 운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다. 방 안은 슬픔으로 가득 찬다. 복순의 평화로운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인다. 가족들은 오랜 시간 복순 곁을 지킨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한다. 장례 준비가 시작된다. 진호와 진수는 협력하여 장례식장을 알아본다. 복순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겨진다. 경수는 아내와 함께 영안실로 간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는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기로 한다. 부고가 나가고 친척과 이웃들이 찾아온다. 복순을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조문객들은 복순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평생 선하게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 진호와 진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한다. 미정은 뒤에서 음식과 자리를 챙긴다. 수지는 조문객 응대를 돕지만 어색해한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복순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녀가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모두가 느낀다. 둘째 날 밤 경수는 홀로 영정 앞에 앉는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낸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났다. 이제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경수는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른다. 진호가 아버지 곁에 앉는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한다. 경수는 아들에게 말한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장례가 끝나면 알려주겠다고. 진호는 놀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을 바라본다. 복순의 미소가 그들을 위로하는 듯하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 시작된다. 복순의 관은 영구차에 실린다.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뒤따른다. 장례 행렬은 천천히 화장장으로 향한다. 경수는 영구차 안에서 아내의 관을 쓰다듬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화장장에 도착하고 마지막 작별 시간이 주어진다. 가족들은 관 앞에 모여 복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경수는 관 위에 엎드려 통곡한다. 진호와 진수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운다. 미정은 복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인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온다.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늦게 찾아온다. 관은 화장로 안으로 들어간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복순의 육신은 재가 되어간다. 경수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는다. 진호와 진수가 아버지를 붙잡는다. 시간이 흐르고 화장이 끝난다. 복순의 육골이 수습된다. 하얗고 깨끗한 뼈들이 작은 함에 담긴다. 가족들은 유골함을 받아들고 납골당으로 향한다. 복순의 육골은 납골당의 한 칸에 안치된다. 경수는 아내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린다.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절한다. 복순의 장례는 그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이제 시작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시골집에 모인다. 경수가 가족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진수와 수진, 진호와 미정이 모두 참석한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무겁다. 경수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복순이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있다. 경수는 아들들에게 말한다.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고 이제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진수와 진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수진의 눈빛이 변한다. 그녀는 유언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다. 혹시 생각지 못한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경수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낸다. 그의 손은 떨린다. 가족들은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린다. 경수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친다. 경수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한다. 유언장은 복순의 친필로 작성되어 있다. 그녀의 떨리는 글씨체가 그대로 느껴진다. 유언장의 첫 부분에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복순은 남편과 아들들, 며느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평생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경수는 그 부분을 읽으며 목이 메인다. 그는 잠시 멈춰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한다. 유언장의 다음 부분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복수는 자신과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을 나열한다.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2채, 은행 예금 3억 원, 시골의 토지 여러 필지. 가족들은 그 내용을 듣고 경악한다. 진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수진의 입이 떡 벌어진다. 그들은 시부모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경수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는다. 복수는 재산 분배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밝힌다. 서울의 상가 건물 2채와 예금 3억 원, 시골 토지의 대부분은 둘째 아들 진호와 그의 아내 미정에게 상속한다. 첫째 아들 진수에게는 시골집과 작은 토지 한 필지만을 남긴다. 복수는 이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자신이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었는지를 기억한다고. 재산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진호와 미정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다. 순간 거실은 침묵에 휩싸인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수를 노려본다. 반면 진호와 미정은 당황한 표정이다. 그들은 이런 재산이 있을 줄도 자신들에게 상속될 줄도 몰랐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연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항의한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법적으로 장남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수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복순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라고. 물론 유류분 제도가 있어 진수도 일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유언장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가 위독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린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 수지는 계속 항의하지만 진수는 그녀를 말린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지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진호는 아버지에게 말한다. 자신은 이런 재산이 있을 줄 몰랐다고,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본 것이 아니라고. 경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미정은 눈물을 흘린다. 복순이 자신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낀다. 그녀는 복순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인다. 경수는 유언장을 접으며 마지막 당부를 전한다.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수지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왜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았냐고, 왜 병원비도 내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지만 참는다. 가족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난다. 유언장 공개 후 진수 부부는 시골집에 머물지 않고 바로 서울로 돌아간다. 차 안에서 수지는 남편에게 화를 쏟아낸다. 왜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았냐고, 왜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냐고 비난한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불평한다. 동생 부부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녀는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젓는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고, 법정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수지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하지만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른다. 서울로 돌아간 후 수지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한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자신들은 푸대접을 받았다고 불평한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진이 평소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는 점점 더 불만이 쌓인다.
그녀는 명품을 사고 외식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진수와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진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있다. 그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온다. 그는 수진에게 말한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수진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바라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반면 진호와 미정은 갑작스러운 재산 상속에 당황한다. 그들은 복순의 유언을 존중하지만 형에 대한 미안함도 느낀다. 진호는 형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진수는 거절한다. 그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호는 형의 상처를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미정은 남편에게 말한다. 이 재산을 어머니의 뜻대로 잘 사용하자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자고 제안한다. 진호는 아내의 말에 동의한다. 두 사람은 복순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들은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다. 몇 주가 지나고 진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다. 그는 혼자 납골당에 와서 어머니의 위패 앞에 앉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는 오랜 시간 어머니 앞에서 운다.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자책이 눈물로 쏟아진다. 진수는 깨닫는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라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납골당을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그날 밤 진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경수는 큰아들의 전화를 받고 놀란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경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는 아들을 용서한다고, 자주 연락하라고 말한다. 봄이 찾아온다. 복순이 떠난 지 6달이 지났다. 진호와 미정은 복순을 기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들은 복순의 이름을 딴 무료 급식소를 열기로 결심한다. 급식소의 이름은 이복순 사랑의 밥상이다. 장소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을 임대한다. 미정은 직접 급식소 운영을 총괄하기로 한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전념한다. 진호는 아내를 적극 지지하며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급식소 개소 준비가 한창이다. 미정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식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을 점검한다. 그녀는 복순이 생전에 만들었던 음식들을 메뉴에 포함시킨다. 나물 반찬,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다. 미정은 복순의 손맛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경수도 참석한다. 그는 아내의 이름이 걸린 급식소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복순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진수와 수진도 참석한다. 진수는 동생 부부의 노력에 감동받는다.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 급식소 문이 열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줄을 선다. 노숙자, 독거노인,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이 찾아온다. 미정은 직접 음식을 퍼주며 따뜻한 말을 건넨다. 맛있게 드시라고,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사람들은 감사하며 음식을 받는다. 급식소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 미정은 바쁘지만 보람을 느낀다. 복순이 자신을 통해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수는 급식소를 둘러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복순이 이런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진호는 아버지를 안으며 대답한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것뿐이라고. 미정은 급식소 한쪽 벽에 복순의 사진을 걸어둔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진 돈보다 남긴 마음이 더 큰 유산이다. 방문객들은 그 문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복순의 미소가 급식소를 따뜻하게 비춘다.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한다. 복순이 만들던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추억을 이야기한다. 진수는 어머니의 나물 반찬 맛이 그립다고 말한다. 미정은 레시피를 물려받았다며 자주 만들어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수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복순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헤어진다. 진호와 미정은 급식소 정리를 돕고 진수 부부는 서울로 돌아간다.
차 안에서 수지는 남편에게 말한다. 동생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자신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아내에게 말한다. 이제라도 변하자고 아버지라도 잘 모시자고. 수지는 남편을 바라본다. 그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흐른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복순을 떠올린다.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대낸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후회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든다. 복순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이복순 사랑의 밥상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는다. 미정은 급식소 운영에 전념하며 보람을 느낀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진호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급식소는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언론에도 소개된다. 복순의 이야기와 며느리의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경수는 건강을 회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그는 가끔 급식소를 방문해 자원봉사를 돕는다. 사람들은 경수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는 아내가 남긴 유산을 자랑스러워한다. 진호와 미정은 경수를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경수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진수 부부도 변화한다. 진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 경수는 큰아들의 변화를 느끼며 기뻐한다. 수진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녀는 급식소에 가끔 방문해 자원봉사를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진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녀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다. 수지는 복순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상하듯 행동한다. 진수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안도한다. 두 부부는 이제 형제로서 협력하며 지낸다. 진호와 진수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갈등은 조금씩 치유되고 형제애가 회복된다. 복순의 기일이 다가온다. 가족들은 납골당에 모여 제사를 지낸다. 경수, 진수와 수진, 진호와 미정이 함께한다. 그들은 복순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고 음식을 차린다. 미정이 만든 나물 반찬과 복순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상에 놓인다. 가족들은 조용히 복순을 추억한다. 경수는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수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제라도 잘하고 있다고 지켜봐 달라고. 진호는 어머니께 감사를 전한다. 남겨주신 사랑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미정은 복순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복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변하고 있다고.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들은 복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온다. 복순이 얼마나 강한 여자였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를 기억한다. 경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한다. 아내가 남긴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묶고 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순이 여전히 살아있다. 복순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헌신, 그녀의 지혜가 가족들을 계속 인도한다. 이복순 사랑의 밥상은 계속 운영된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뜻한 식사를 나눈다. 그곳에는 복순의 정신이 살아 숨쉰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커서 행복한 곳이다.